네,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는 운영계산서와 자금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시간이 더 있으면 뒤에 약간의 그 중요한 주석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에 교비액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은 등록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금 수입에는 뭐 학부, 대학원, 뭐 수업료가 있고요. 요 학부 입학금의 경우에는 현재의 특례 규칙에서 이제 등록금 회계, 등록금이니까 당연히 등록금 회계가 될 텐데 있는데 2023학년도부터는 그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학부 입학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는 올해까지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수강료 수입, 뭐 평생교육원이나 뭐 이런 곳에서 어학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단기 수강료 수입으로 하시고 여기서는 비등록금 회계로 인식하신다. 그래서 이제 감사에서 이제 주요하게 보실 것은 뭐 이게 뭐 수업료냐 뭐 단기 수강료냐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비용과 대응을 할 때 요 등록금 회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비용만 등록금 회계로 가야 되고 요 단기 수강료의 뭐 교원이나 뭐 이런 행정 비용들 이런 경우는 이 수익이 비등록금 회계이므로 비용도 당연히 이 비등록금 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등록금 수익만 먼저 잠깐 보시죠. 요 등록금 수익은 학기가 3월 1일 날 이제 시작을 하죠. 뭐 3월 2일 날 개학을 하겠지만 근데 요 보통 학기 이전에 학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록금 선수금 계정으로 잡는다. 그래서 이제 예금 잡고 등록금 선수금을 잡게 되겠습니다. 저희 2월 28일자 대처대조표 상으로는 이렇게 인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하실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요 등록금 선수금을 만약에 요게 21년도 2월 28일이었다. 이러면 이것은 21년도 3월에 시작하는 학기에 지출되어야 하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성립 전 집행금지, 성립 전 예산의 집행금지 조항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금 선수금에 해당하는 예금을 미리 땡겨 써서 21년 뭐 2월 25일 날 급여로 지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감사하실 때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등록금 수납하는 계정의 잔액, 계좌의 잔액이 등록금 선수금을 초과하는지 안 초과하는지. 만약에 등록금 선수금이 등록금 수납 계좌의 잔액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등록금 선수금을 빼서 먼저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하면 등록금 반환 규정이 있어서 요 학기가 시작한 이후에도 기간에 따라서 학교는 등록금을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학기를 듣고 있던 학생들이 뭐 군대를 가기 위해서 휴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반환 처리보다는 그냥 다시 복학했었을 때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수시로 이제 휴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학교가 얻는 수입의 원천은 그 기부금 수입이나 국가의 보조금, 특히 이제 뭐 장학재단으로부터의 뭐 지원금 이런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전입 및 기부금 수입, 학교 회계에서 주로 받는 거는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이다. 그래서 전입금 수입. 그래서 이런 건 다 비등록금 회계겠죠. 등록금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법인이 학교로 보내주는 경상비 전입금, 법정 부담 전입금,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산 전입금, 보통재산에 대한, 그 다음에 뭐 부속병원에서 학교회계 또는 법인회계, 이거 좀 특이한데, 부속병원은 학교회계로도 전입할 수 있고, 뭐 우리 비등록금 회계로도 그 부속병원의 수익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전입금, 요 특별회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임시적으로 독립채산제처럼 운영되지만 채후에는 결과적으로는 합산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특별회계 기관으로 맡은 임시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교내 전입금도 임시계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가 뭐 서울에도 있고 뭐 다른 지방에도 있다면 그 캠퍼스 간의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요 교내 전입금, 교내 전출금 뭐 이 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수익사업 전입금은 수익사업 회계에서 법인으로만 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등록금 회계 전입금 계속 설명드리다시피 등록금 회계에서 비등록금 회계로 보내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받는 거는 비등록금에게만 있으니까요. 다음에 기부금은 어떤 사용하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기부금,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은 지정 용도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일반 기부금은 법인회계에서 받을 수 없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부자가 어떤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뭐 발전기금 뭐 이런 것은 법인이 수령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기부금, 현물기부금 등이 있고요. 국고보조금은 요거는 그 재원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뭐 받는 곳은 뭐 한국장학진흥재단이라든지 뭐 사학진흥재단이라든지 뭐 한국장학재단이라든지 연구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을 수 있지만 그게 교육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원천인 경우에는 교육부 지원금으로 인식하시고 그 아닌 경우에는 뭐 기타 뭐 산자부라든지 뭐 과기부라든지 이런 데서 받는다고 하면 기타 국고지원금,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금, 그 다음에 산학협력단에서 교비회계로 이제 그 산학협력단의 그 수익이 있는 경우에 이제 전출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 비등록금 회계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입금 수입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 학교 교비회계로 보내주는 것 중에서 이 경상비 전출금 말고 요 법정 부담금 전출액 중에서 특히 요 사학연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의 경우에서는 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하면 법인 부담금은 학교 경영기관, 즉 법인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교원들에 대한 그 법인 부담금, 그러니까 이 연금을, 사학연금을 내게 되면 우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비슷하게 개인 부담금이 있고 이게 법인 부담금이 있는데 이 개인 부담금은 물론 개인이 납부하고요. 이 법인 부담금은 누가 내는 것이 원칙이냐? 학교 법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학교 법인이 영세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억을 법인 부담금인데 학교 법인이 내야 되는데 10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3억은 법인에서 내고 7억은
뭐 교비에게 학교가 부담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그러면 요 7억이 제대로 교비가 부담하고 학교가 법인이 3억을 부담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인이 이렇게 승인을 받고 2억만 납부하고 결과적으로 교비회계에서 8억이 지출되어지면 이것은 제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의 수입은 기부금의 수입과 다르게 사용하는 그 지정된 사용 연도의 수입을 인식합니다. 즉, 22학년도 1학기에 장학금으로 지급하세요라고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이 이전에 받았을 경우에 우리는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3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했었을 때 보조금으로 그 수입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현금주의가 아닌 지정 지출 연도의 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 기부금과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국고보조금하고의 차이는 이 국고보조금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산 취득 목적의 국고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계상되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특례규칙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즉 항상 자산 취득 목적으로 준 경우에도 결국은 수입으로 인식한다. 이것이 또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그 반납 금액의 어떤 이자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반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네, 기부금 수입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보조금과 다르게, 국고보조금과 다르게 현금주의에 의해서 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정기부금을 그 전에 주면서 요 3월에 다음 연도에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라고 해서 어떤 학교들은 여기서 선수금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가 아니라 기부금을 받고 이때 영수증을 끊어주니까 여기서 어떻게 잡으시냐면 예금 잡고 기부금 수입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기부금, 지정기부금, 특히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요 기금 적립이 원칙이다. 그래서 기금 적립을 특히 요 기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그 기금 적립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무적으로 어떤 학교 법인은 법정 기부금 영수증, 그러니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만약에 영수증을 발행한다면 그것은 이 학교를 대신해서 발행하는 것이지 그 법인 자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닙니다. 감사하실 때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하는 거는 이제 학교가 받아야 하는 기부금은 학교에서 기부금 수입으로 인식해야지 법인이 한번 받았다가 법인에서 전출금으로 내려주는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어떤 전출금, 법인의 전출금을 과대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학교의 다수가 사용함에 따라 기부받는 기부금은 법인이 아닌 학교에서 기부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인식 후 전출금 처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이거는 뭐 타계정 전출 뭐 이런 것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9조 위반. 그 다음에 산학협력단 전입금은 뭐 산학협력단에 뭐 수익이 나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있는 거는 이 개정 과목의 설명에 전출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이 많은 경우에 이 산학협력단에서 사용하던 뭐 그 실험용 기자재라든지 비품을 이제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현물 전출입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전입금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기업 전입금은 학교 기업이 교비회계에 소속된 학교 기업의 전입금인 경우에는 뭐 이건 나중에 결산해서 없어지는 항목이겠죠. 왜냐하면 이 학교 기업이 우리 교비회계로 합산되어져서 이제 재무제표가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요 질문이 있는데요. 교비회계에서 운영하는 학교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합산되어야 하나 특례 규칙의 개정 과목으로 합산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기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재고자산이 있고 뭐 매출원가, 매출원가 뭐 이런 개정들이 있기 때문에 요 특례 규칙상 없는 개정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합산할 때 최대한 비슷한 개정 과목으로 합산한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인건비 부분을 쪼개서 인건비로 넣고 재고자산 말고도 다른 자산들도 다 나누어서 이 학교 회계에 가장 가까운 개정 과목으로 합산하거나 아니면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뭐 기타 자산, 기타 부채로 모든 자산과 부채가 들어와서 합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금액이 큰 경우에는 최대한 비슷한 개정 과목으로 합산하려고 노력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경미하다 이러면은 기타 자산으로 부채 등으로 합산하시며 이 학교 기업의 규모가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시고 그 대차대조표 등을 이제 추가해서 이제 공시를 하시면 될 것이고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주석사항으로 간략한 재무제표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대 수입. 교육부대 수입은 이제 입학 원서대, 수업료, 증명료, 그다음에 대여 사용료, 논문 심사료 수입, 기타 교육부대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입학원서 판매등과 입시 지원자로부터 받는 수업료 수입은 나중에 그 입시 관리료라는 항목과 뭐 일치되어지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논문 심사료는 이 논문 심사료 수입은 이 논문 심사료라고 하는 그 비용과 대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비용하고 이 수익이 같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여 사용료는 교비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법인회계에서 어떤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해 줄 때의 임대료 수입은 임대료 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여 사용료는 교비회계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을 일반적으로는 그 임시로, 그러니까 장기간이 아닌 경우 또는 뭐 복리후생제도가 그 시설 같은 경우 매점이라든지 식당 같은 것을 뭐 장기적으로 해줄 수도 있겠죠. 임대를. 그럴 때는 뭐 대여 사용료를 인식한다. 그 다음에 또 대여 사용료를 인식하는 그 특별한 사항은 뭐 기숙사비다. 이런 것도 대여 사용료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 입시 수수료, 입시 경비, 요 부분은 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없었지만, 요런 규정이 있습니다. 요 입시 전형료 수입하고 입시 경비를 비교하고 입시 수수료를 이제 한 학생당 뭐 10만 원을 받았는데 입시 경비로 6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다. 그러면 나머지 4만 원을 환불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 입학 전형료,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또 여기 뭐 대학 입학 전형 관련 수입 지출 항목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수수료 수입이란 입학 원서대와 전형료 수입인 수업료로 구분된다. 입시 관리비란 입시 수당과 입시 경비로 구분되어지고 입시 수수료가 입시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불한다. 이건 학부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입시 관리비가 입시 수수료보다 수입보다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지방에 있는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입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그래서 초과할 수는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입시 경비를 이제 초과해서 그러니까 과대 계상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발생하겠죠. 반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뭐 수당은 뭐 업무를 지급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해야 한다. 뭐 성과급 등은 안 된다. 실비만 된다. 뭐 경비는 뭐 홍보비 등이 있는데 홍보비는 또 이러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뭐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학교는 좀 신경 써서 그 회계 처리하는 계정 중에 하나입니다. 논문 심사료 수입과 논문 심사료 요 비용 요 항목도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것으로부터 이익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여 사용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비회계에서 대학교의 시설을 대여하고 이제 인식하는 것은 대여 사용료다. 수익사업회계에서 어떤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의 수입인 임대료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용 시설을 장기간 정기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 학교가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복리후생의 경우에는 그 재산세법상의 어떤 비업무용 자산은 아니므로 재산세의 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수입 등 교육 외 수입의 경우에는 뭐 예금이자, 뭐 잡수입, 뭐 외화 환산이익, 외화 차익, 그다음에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 고정자산 처분이익, 그다음에 전기오류 수정 이익 등이 있고 이제 요 수익 재산 수입에서는 뭐 임대료 수입, 뭐 배당금 수입 뭐 등이 있겠습니다. 어려운 항목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용에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비용은 인건비겠죠. 그래서 보수는 교원 보수와 직원 보수로 나누어지고 교원은 물론 학교에 고용되어져서 있는 교원이니까 뭐 학교 회계에만 있겠죠. 법인 회계에는 없고 뭐 특별 강의료만 뭐 법인 회계에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 교육과정에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원 급여, 뭐 교원 상여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보셨을 때 뭐 교원 퇴직금은 뭐 퇴직급여 그 사학연금 외에 퇴직급여 뭐 명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뭐 직원들도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업무적으로 이거는 뭐 중간감사 때나 이렇게 좀 보시면 이 굉장히 교육부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규정에 없는 급여 또는 상여를 지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교원 직원의 그 급여 및 상여의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수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상근 임원이 아닌 경우에 법인에서 상근 임원이 아닌 이사장이나 임원에게도 급여 또는 이 정기성 이 상여는 지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비 변상적인 회의비 정도는 지급이 가능하지만 급여나 상여를 지급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아까 태충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태충을 설정하는 경우에 물론 이제 자금이 아니니까 퇴직급여는 자금계산서에 계산되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교육비를 계산을 할 때 약간의 그 페널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외에. 그래서 관리 운영비에서는 시설 관리비, 건축물 관리비,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었을 때 이 수익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 관리비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관리비, 시설 용역비, 보험료, 리스 임차료, 일반적으로 리스 임차료 이 부분은 운영 리스에 대한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시설 관리비가 있다.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계정인 여비교통비, 차량 유지비, 소모품비, 전기수도료 이런 것이 있겠고요. 감사하실 때 조금 보셔야 되는 거는 요 회계의 구분 파트. 그러니까 법인 비용이 법인에 잘 쓰였냐? 교비회계에서는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의 구분대로 수익과 비용이 일치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그 회계 구분 편에서 조금 생각해 보실 거는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과거에 되게 큰 이슈였죠. 법인이 내어야만 하는데 학교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소송들에 대해서는 그 교비에서도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 그 다음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 지출에, 아까도 법인부담금을 법인이 부담 못해서 학교가 지출 승인에 승인된 학교 지출액 등은 원칙이 비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간혹 여쭤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지급 수수료와 일반 용역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이 지급 수수료는 이거는 그냥 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및 각종 증명 등이 발급 신청에 드는 수수료다. 근데 일반 용역비는 어떤 인적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회계감사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용역비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용역비는 인적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고 이 지급 수수료는 그냥 어떤 행위에 따른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간혹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는 지금 현재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관장 업무 추진비, 상근 임원 업무 추진비, 그다음에 기타 업무 추진비로 구분해서 이제 그 재무제표에 기록 공시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연구학생 경비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부분들은 이제 장학금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연구비도 뭐 산단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의 교비로서 연구비는 대부분 교원 및 직원에게 지급되어지는 연구비고요. 이 연구 관리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연구에 관련되어지는 각종 비용이다. 근데 이제 연구 관리비, 연구를 하는데 필수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실험 실습 기자재를 샀다. 이럴 때는 요 연구 관리비가 아니라 요거는 자산의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이 교육 연구 목적은 기계기구로 개정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취득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장학금은 기부금 수입 등의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거고, 이 교내 장학금에서 등록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등록금 회계에서 뭐 적립되어진 적립금이나 그 적립이자 등을 사용하는 것은 교내 장학금으로 이제 회계 처리하십니다. 그다음에 실험 실습비, 논문 심사료, 학생 지원비, 뭐 기타 학생 경비, 입시 수당, 입시 경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시 수당, 입시 경비는 입시 수수료 수입과 대응하고요. 논문 심사료는 논문 심사료 수입하고 대응되어져서 일반적으로는 금액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특이한 것들은 이제 장학금이니까 장학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장학금은 이제 또 규정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는 보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교내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교내 장학금의 30% 이상은 생계곤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여야만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장학금의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은데 금액이 예를 들면 이제 국고보조금, 장학재단에서 받는 국고보조금의 경우에 뭐 국고보조금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장학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보조금은 사용하여야 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뭐 2월 달에 받았을 경우에는 기타 선수금으로 처리하시고 비등록금 회계에서 받으니까 예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수입을 인식하고 한국장학지능재단의 국가장학금은 교육부 재원이니까 교육부로 인식하시고 기타 선수금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장학금을 인식하고 비등록금 회계, 그 다음에 비등록금 회계의 예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냥 교회 장학금 차변, 등록금 수입 대변을 잡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예금을 비등록금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로 옮겨주는 이제 분계 처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비등록금 회계에 예금을 줄여주고 등록금 회계에 이제 예금을 늘려주는 형태로서 등록금 수입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험 실습비, 연구비. 연구비는 말씀드리자면 상여와 마찬가지로 연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여야만 한다. 규정이 없는 연구비의 지급은 급여랑 같다. 상여로 보여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비용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출금은 아까 전입금 설명할 때 거의 다 설명을 드려서 굳이 이렇게 많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굳이 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산학협력단 전출금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감사를 나가서 보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학협력단 전출금은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1회에 한해서 전출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현재 이미 거의 모든 학교에는 산학협력단이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계산서 상에 어떤 산학협력단 전출금이라는 계정이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설립 당시에 넘겼어야 되는데 쪼갤 수 없어서 못 넘겼던 거를 끝나고 나서야 옮긴다. 이런 개념에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학교기업 전출금은 산학협력법에 의해서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교비회계의 연간 수입 총액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비를 지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금 계산서의 제일 아래 항목인데, 요 2월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 2월금은 우리 그 감사에서 보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중에서 되게 중요한 재무제표 외에는 아닐 것 같은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주석사항이고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자금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있는데 그 유동자산 마이너스 유동부채를 2월 자금으로 정의하고 요 2월 자금을 결과적으로 명시 2월 또는 사고 2월로 구분하고 요 분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기타 2월로 분류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립학교법에 2월금 최소의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금이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나 법인의 2월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등록금 회계의 기타 2월금은 등록금 회계 자금 계산서상 수입 총액의 1% 이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하실 때 보면 이 명시 2월이나 사고 2월이 아니어서 기타 2월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을 명시나 사고로 분류하려고 하는 유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등록금 회계에서 명시 2월, 사고 2월로 분류된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 명시 2월이나 사고 2월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원인 행위. 이 원인 행위를 했으면 사고 2월, 원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명시 2월입니다. 그래서 사고 2월이 제일 먼저니까 세출 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했다. 공사를 이미 시작했다. 물건의 주문은 했습니다. 물건의 주문을 했는데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주문을 했는데 물건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수금 잡지 않았겠죠? 미지급금을 안 잡았겠죠? 이 분계가 없습니다. 그죠? 주문을 했는데 물건을 아직 안 받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저희 예금에서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이럴 때는 어떤 주문 또는 계약이라고 하는 지출 원인 행위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고 2월로 봅니다. 그러면 명시 2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비의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즉 원인 행위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주문을 하려고 해도 물건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요새 차량 반도체가 워낙 부족해서 차량을 살래야 살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명시 2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명시 2월로 돼야 되는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해 그 다음에 차년도에 다음 연도에 2월에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 연도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차년도에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명시 2월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보시면 뭐 명시 2월에서는 뭐 임대보증금, 뭐 국고사업비 잔액, 뭐 장학금 미집행액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고 2월 같은 경우에는 기타 행위가 연도 내에 존재했었으나 용역 제공이 미완료됐거나 아니면 아직 제품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의사항 서식을 보시면 감사에 대한 유의사항을 보시면 여기 뭐 필수 주석사항, 중요한 재무정보에서 필수 주석사항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다른 것들은 뭐 예금 보유 현황 이런 거 설명드렸고 차입금 이런 거는 뭐 계류 중인 소송 사건 이런 거는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도 다 있는 것이라서 뭐 특수 관계자의 현황 뭐 요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정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기본재산 확보율 수익률 요거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의사항, 감사 유의사항에 대해서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게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학교 법인의 설립시 임원, 그러니까 대부분 설립자겠죠. 설립자, 그러니까 설립시의 임원 또는 출연자, 그 다음에 현재 법인의 임원 또는 대학의 총장으로 있는 자, 그 다음에 대학의 장으로 있는 자의 요 일의 사람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어떤 임원 출연, 설립시 임원 또는 출연자 또는 현재 법인의 임원 또는 총장의 어떤 이 지배하거나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근데 이게 굉장히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뭐 국세기본법에도 특수관계자의 정의가 있어서 어떤 분은 뭐 그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자까지 넓혀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이 적립금, 기금을 특수관계자가 그 영향력을 발행,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투자할 때에 뭐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는 적어도 특수관계자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 시행령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조금 넓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중요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100분의 30이라고 해서 해당 대학 교육기관을 학교 법인의 임원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50% 이상 뭐 출자한 경우, 해당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거나 해당 대학 교육기관의 장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 그 다음에 그 출연자,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 10% 이상을 출연한 자가 100분의 30 이상 갖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친족의 범위도 좀 더 넓죠.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자 또는 이 특수관계자인 법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비율을 주석사항에 기재하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가 얼마만큼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그 기준액 대비 갖고 있느냐라고 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 수익 총액만큼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학교의 운영 수익 총액이 대학의 경우에 300억이 미만이면 적어도 300억은 가져가야 된다. 전문대학은 200억, 대학은 100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일개의 법인이 수개의 학교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많은 대학들, 특히 뭐 한양대를 보시면 뭐 한양대 밑에 뭐 한양여자대학, 뭐 한양사이버대학 이렇게 있죠. 뭐 인하대를 보셔도 인하대, 뭐 전문대, 그다음에 뭐 항공대, 뭐 이렇게 정석학원 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걸 합산한다. 합산은 금액 이상으로 가져가야 한다. 물론 이제 경과 규정에 의해서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설립된 그 운영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뭐 괜찮다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기준액 대비 몇 %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뭐 300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수익용 기본재산 이때는 그 시가가 아니라 평가액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 공시지가든 뭐 평가액, 그 다음에 뭐 수익용 기본재산, 뭐 수익용 예금, 뭐 이런 거를 합친 금액이 이 기준액 대비 몇 %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운영수익 총액 대비 기준액 대비 몇 % 갖고 있는지를 주석사항에 기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대학은 또 사이버대학 그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서 약간 완화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 수익 총액의 50% 이상이다. 50% 이상이다. 그 다음에 그래 만약 적어도 35억 원은 갖추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특히 요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원을 밀리지 못한다거나 이러한 뭐 제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이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 그러면 그 학교의 이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1%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건 조금 더 중요한 그 운영 경비 부담률은 요 수익용 기본 재산의 수익에서 그 필수되는 비용을 제외한 요 수입을 적어도 80% 이상을 학교 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 법인은 그가 설립 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생긴 소득, 그러니까 즉 수입에서 이제 그 필수 경비를 뺀 거죠. 이 소득의 80% 이상을 반드시 학교 회계로 전출하여야 합니다.